커튼이 열려있네? 어머니 부탁해. 빨리 전기뱀장 아저씨를 찾아줘. 타이거 마스크의 기원에 대한 학술 보고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학술 보고서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출발합니다. 1970년대 초반 호랑이 가면을 쓰고 놀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0대가 되었을 이 아이들, 왜 호랑이 가면을 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타이거 마스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TV에서 방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TV에는 마린보이, 요괴인간, 그리고 데스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 밀림의 왕자 레오, 사파이어 왕자 등 수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타이거 마스크는 거인의 별, 내일의 조 등으로 유명한 카지와라 이끼의 원작 만화를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으로서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총 105화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호랑이 가면을 쓴 레슬러죠? 저는 그것을 일본이 가진 뿌리 깊은 호랑이 컴플렉스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정말 한 마리도 없었나요? 네, 일본에 있는 가장 크고 용맹스러운 동물은 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랑이에 대한 결핍을 용맹스러운 이미지의 레슬러의 이미지로 보충받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한 호랑이 결핍에 대한 또 다른 대응으로 일제는 강점기 때 한반도의 호랑이들을 모두 멸종시켜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의 한국 호랑이 사냥기,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등장한다. 일본의 악명을 보여주자. 무엇이야 호랑이여 오라. 호랑이 덤벼라 또 덤벼라. 늑대도 덤벼라 곰도 덤벼라. 나오면 속에 나오면 말로 호랑이여 오라. 우리는 조선의 강을 모두 사냥하고 내년에는 러시아의 공을 사냥하세. 진주만 공습 때 공격신으로 쓰였던 도라의 도라라는 말도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던 호랑이는 엄청난 힘의 표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라에몽은요? 도라네꼬가 얼룩 고양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도라에몽과 호랑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일상적이고 사소한 차원에서는요,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스포츠 패션 브랜드도 있고요. 어쨌든 36년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도 이런 컴플렉스 구조를 똑같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도 호랑이 표상은 있습니다. 범표 타이거 케미슈즈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배경에 나오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것인데요. 1971년에 12층으로 지어진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한국 최초의 고층 아파트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배경에 나온다라고 하는 뜻은 이 신발이 뭔가 고급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88 올림픽 때 마스코트로 쓰였던 호돌이라는 이름의 호랑이도 있었지만 한반도에도 호랑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호랑이는 다 결핍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사정도 모른 채 골목에서 놀았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놀던 그 골목도 결핍의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의 결핍을 뛰어넘는 어떤 더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호랑이 가면을 쓰고 놀던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골목길 사진으로 유명한 김기찬입니다. 김기찬은 서울의 인정 넘치는 골목길을 39년간 사진 찍었습니다. 김기찬의 사진 중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발에 아이들이 왜 이런 걸 차고 놀았는지 몰랐는데 타이거 마스크와 연관해서 보니까 수수께끼가 풀리는군요. 잠깐만요. 좀 더 정확히 이 사진을 찍은 김기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기찬은 1938년생이고요. 원래 직업은 동양방송국 영상제작국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이 없는 주말마다 회사 근처의 중림동, 도화동, 행천동 등지의 골목길을 돌면서 사진을 찍었고 2005년 작고할 때까지 총 5만 점의 사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정리돼서 지금 14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찬이 사진 찍은 39년은 결코 균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골목길의 정서 이상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굴곡의 주름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김기찬으로 하여금 그 긴 세월 동안 골목길을 사진 찍게 만든 가장 크고 중요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는 골목길에서 자신의 어릴 적 고향 모습을 찾아보겠다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지만 보다 큰 역사적인 동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찬은 처음 사진 찍던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1966년 가을, 어렵사리 카메라 한 대를 장만해 사진을 찍는답시고 서울역 주변을 맴돌았다. 역전에서 염천교까지는 노점상들이 길 양쪽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두루마리 김밥 장수부터 시작해서 팥시루떡에 인절미 등등 긴 시간 완행열차에 시달린 촌노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꾸역꾸역 맛있게 먹기도 했다. 모두가 가난에 찌드는 모습이지만 발걸음은 바빴고 힘차 보였다. 나는 이들을 지켜보면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의 사회적 풍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전을 지나치는 군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느 해 늦은 봄 이들의 생활터전을 찾아들었던 곳이 중림동 골목이었다. 골목은 손수레 하나 지나칠 정도로 빚어봤지만 화사하고 따뜻해 보였다. 아이들은 빈병, 헌 고무신짝을 들고 연목판 주위로 까맣게 모여들었다. 골목 안은 가난해 보였지만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고향에 온 기분이었다. 순간 나는 이 골목이야말로 내 평생의 테마라고 마음속에 못 박고 그 큰 제목을 골목 안 풍경이라고 했다.
김기찬의 사진과 서울 개발. 김기찬이 평생 동안 찍은 사진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는다면 그것은 골목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은 이런 소박한 농촌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김기찬은 한가하게 농촌 풍경을 찍고 있었던 사진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의 강동구와 송파구가 된 1970년대 당시 경기도 광주군과 양주군 등지에서 서울이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인근 농촌 지역을 마구 잠식해 들어갈 때 거기에서는 경관이 바뀌고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또한 더불어서 새로운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다이나믹한 과정 전체를 찍었던 것입니다. 이 농촌 모습은 그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김기찬이 처음 사진 찍던 1966년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 저돌적으로 도시개발을 밀어붙여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김현옥이 서울시장에 취임합니다. 김현옥 시장이 쓰고 다니던 헬멧이라고 하는데요. 김현옥 시장에게는 모든 것이 건설이었습니다. 도시계획 건설, 가정 및 환경 건설, 시민 윤리 및 도덕도 건설. 서울 삼각지로 다리에 입체 교차로가 준공돼서 이곳에 교통난을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도 서울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고가도로 공사 시행합니다. 이 고가도로는 마포구 아현동 근교에서부터 교통이 번잡한 청계천로를 새로 질러 청량리를 통해 거쳐질 것인데 지금 24시간의 절야 공사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산을 가로지르는 구강 스카이웨이가 개통됐습니다. 서울의 도로 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인구는 100만 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인구 증가 그래프인데요. 김기찬이 사진 찍던 그 무렵부터 100만 명씩 증가하던 인구는 1992년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던 그 시기와 김기찬이 사진 찍던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의 면적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전까지는 268제곱킬로미터였던 서울시의 면적은 바로 김기찬이 사진 찍던 그 시기에 현재의 면적인 600여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납니다. 이때 서울의 저변이 마구 늘어나면서 인근의 농촌 지역의 경관이 변하고 또한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처리 통계를 보시면 97년에 IMF 경제 위기로 무허가 건물을 처리하고 재개발하던 추이가 뚝 꺾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내려가는 추이를 반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추이의 변화와 맞물려서 골목길이 정비되고 철거되는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당 인구수를 보시면 매년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서 현재와 같은 1인 가구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전체 가구 수는 6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골목길은 이 추세에서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에서는 여전히 비좁은 집안에 여러 명의 식구들이 다닥거리며 붙어 살아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주택 유형별 변천을 보시면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연립 다세대 주택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주택 총량은 비슷한 수치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한정된 면적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 그 반대로 골목길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단독주택들이 많이 철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79년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를 한데 묶어서 개발하는 도시재개발법이 통과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 김현옥 시장이 건설만큼 강조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도시의 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몰아붙이듯 시행합니다. 취임 첫 해 무학제국의 4차로로 확장 개통, 미아리곡의 6차로로 확장 개통, 강변일로 착공, 속도가 느린 전차는 도시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 남산 1, 2호 터널 연이어 착공. 그러나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나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만 이 사고로 33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현옥 시장은 이 사고에 책임을 져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속도에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이죠. 김현옥 시장은 물러났지만 도시개발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서울의 여기저기에 있던 불량주택들은 철거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시외곽으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대표적인 도시가 성남시입니다. 성남은 청계천에 있는 판자촌을 철거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만든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울의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등의 산동네를 흩어져서 거기에서 달동네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동네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로 또 한 번 철거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또 시외곽으로 쫓겨납니다. 결국 서울의 하층 계급 사람들은 2번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는 2010년에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김기찬이 과거에 사진 찍던 지역의 분포를 잘 보여줍니다. 이 지도에서 지금 초록색과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지금도 단독주택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인데요. 흥미롭게도 과거에 김기찬이 사진 찍던 바로 그 지역과 일치합니다. 바로 여기가 서울역 뒤에 중림동, 도화동, 행천동, 그리고 여기가 앞서 농촌 지역이었다가 서울로 편입된 경기도 광주군 등입니다. 이 지도는 김기찬 사진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스텔지어로서의 김기찬. 노스텔지어는 왜 문제가 될까? 흔히 김기찬의 사진을 말할 때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김기찬의 사진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다루면서 노스텔지어의 개념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스텔지어의 첫째 문제는 과거를 돌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순간으로 회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기찬의 사진에 나오는 과거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체제 아래 있었고요. 언론의 자유나 인권의 개념 같은 것은 지극히 희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소수의 독재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거칠게 투쟁하던 시대였습니다. 1979년 어느 날 저는 종로 일가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다른 군인 한 명을 둘러싸고 무차별로 두들겨 패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나 서슬퍼렇고 살벌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격투기를 즐기듯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그런 일들이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벌어졌습니다. 10월 유신과 긴급 조치를 거치면서 사회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서민들의 삶의 권리나 인간적 존엄성 같은 것은 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진의 프레임과 골목길이라는 프레임, 두 가지 프레임의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던 골목길 사람들의 삶은 일용 건설 노동직이나 행상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매우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골목길은 되돌아가고 싶은 과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냄새입니다. 제 옛날 기억에도 골목길에서는 항상 쾌쾌한 냄새가 나곤 했는데요. 이 사진 아래쪽에 보이는 이 나무 뚜껑은 집 안에 있는 오물을 퍼내는 구멍을 막는 뚜껑입니다. 이 구멍으로 항상 오물의 냄새가 골목길에 나와서 가득 차 있었곤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냄새 때문에라도 저는 골목길을 노스텔지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기찬의 책이 전부 14권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책에 실린 글마다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은 김기찬 사진의 따스함입니다. 하지만 김기찬의 사진을 비평적으로 보면서 저는 따스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마치 원래부터 골목길에 내재하고 있었던 본원적인 가치인 것처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따스함이 존재하려면 그 반대급부로 차가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차가움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밝혀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기찬이 골목길에서 사람들과 체온을 나누며 사진을 찍고 있었을 때 하늘 높은 곳에서는 그 골목길을 어떻게 정비하고 개발할 것인지, 그런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측량하고 관측할지 따지는 차가운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은 차가운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그 골목을 개발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청계천과 종로 일대의 골목들이 그런 식으로 파괴됐습니다. 1970년에 지어진 세운상가가 바로 그런 차가운 정책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세운상가도 종로 3가의 골목을 헐어낸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김기찬의 사진을 보게 한 요인을 알아보자. 아카이빙의 방법과 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김기찬의 사진에 대해서 학술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김기찬의 사진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사진 1만 점을 아카이빙한 그 작업 덕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작업을 진행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그 작업의 의의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금연 돈이문 박물관 마을 기획자, 전 아시아문화원 아카이브 책임연구원. 요즘 사람들이 아카이브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여기 국립현대미술관 바깥에도 무슨 작가들 아카이브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여기저기서 아카이브라는 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미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아카이브의 정의가 뭔지 그 의미부터 좀 짚어 넘어가 볼까요? 개미라고 해야 되나? 네? 개미? 제가 한 일이 개미가 개미가 한 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미는 작은 먼지나 작은 돌멩이들을 가지고 집을 완성을 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도 약간 비슷했어요. 자료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집대성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카이브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상징적인 것들, 학술적인 대상이 되는 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그 과정이나 장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마치 개미가 집을 하나하나 쌓듯이 어떤 성과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 그게 제가 했던 일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럴싸한 대답을 기대했다가 개미라 그러니까 좀 놀라는데, 네. 뭐 좋아요, 개미다.
그럼 개미같이 일하는데 무슨 너무 이거 쉬워 보이는데 왜냐하면 모으기만 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개미가 성실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농땡이가 쳐지더라고요. 아, 농땡이. 예. 이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필름을 보고 그 정보를 읽고 그걸 정리하고 이런 일을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가 선생님도 저희 하는데 몇 번 와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아카이빙 작업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참여해서 하셨는데 이 뭐 3시간 이상은 못 계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난 더 이상 못 있겠다 이러고 나가시대요. 다 의미가 대강 파악이 됐어요. 보니까 뭐 대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좀 어린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요. 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실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만장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진의 잘못된 점을 찾으려면 거의 뭐 퍼즐 거꾸로 맞추기 같은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3시간만 있다 나왔는데 이 개미 같은 작업을 얼마 동안 하셨어요? 총 아카이브 작업은 한 3년 한 것 같은데요. 김기찬 작업은 6개월. 그리고 김찬 선생님 집에서 한 일은 3개월을 꼬박 저희가 출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보니까 저렇게 앨범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앨범에서 한 1000점 정도는 이미 출판된 14권의 책에서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그 나머지 5만 점의 필름 안에서 9,000점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필름들을 다 살펴보고 그거와 같이 대조되는 샘플 프린트를 계속 보면서 분류 작업을 계속 해나갔죠. 그리고 그 분류 작업을 9,000점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집에서 철수를 한 다음에 저희들께 이제 메타데이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무슨 대단한 진실을 발견하셨죠? 진실이요? 저희가 한 건 진실을 찾는 일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진실을 찾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아키비스트로서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사진은 너무 좋고 어떤 사진은 나쁘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제가 분류별로 할 때 저희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활용자의 몫으로 남겨주는 거죠. 저희가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뭐 건축가라던가 문화학자라던가 아니면 사회학자, 뭐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까지 만드는 게 저희 아키비스트로서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답을 듣고 보니까 계속 제가 기대하는 답하고 어긋나는 답을 주시는데 좋아요. 진실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9,000점의 사진을 그냥 이렇게 쌓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뭐 알아내신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정보 같은 거. 네, 그런 걸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 사진은 가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증명사진을 갖고 있지만 그 증명사진에 생년월일을 다 넣어서 그걸 책입어 써서 책이 안으로 들여가게 한 게 주민등록증 같은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의 사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작가가 해놓은 노트를 바탕으로 해서 사진에 대한 정보를 게재를 하였어요.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몇 년도에 찍었고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찍었고 그리고 작가마다의 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게재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가끔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릴 때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확실하게 했던 게 그 사진 하나의 정보를 찾는 거예요. 사진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진의 배경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두 여인네가 아이를 업고 영화 포스터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자, 포스터를 좀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 있네요. 네. 이 영화는 요뇨향전이라는 영화 포스터예요. 이 영화를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1972년에 김묵 감독, 김진규 지연에 개봉된 영화예요. 그럼 이 사진은 1972년 이후에 촬영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도를 유추할 수가 있고 또 장소를 보면 서대문 극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시 영화 포스터는 동네에 붙이는 포스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서대문 극장 옆, 즉 김기찬 작가가 주로 활동했던 중림동 일대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개인적인 노트와 이렇게 사진 안의 정보를 다 접하게 되면 좀 더 신빙성 있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근데 때로는 좀 모호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진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여기 쥐라고 써 있네요. 예, 저희도 처음에 쥐. 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쥐같이 쥐를 애완동물로 사용했나? 그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희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이게 쥐가 아니라 두더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두더지는 약용으로 사용이 됐대요. 뭐 신경통이나 류마티즘. 그리고 이 김기찬 작가가 주로 많이 촬영했던 서울역 근교에서 그런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동물들의 거래, 뭐 약용하는. 그래서 이 사진이 처음엔 저희가 쥐로 처음에는 기재를 했다가 이걸 두더지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사진에 대한 컨텍스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미상 혹은 미제 이렇게 쓰고 거기에 대한 거는 추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두더지를 저 쥐가 아니라 두더지라고 알려준 나이 많은 사람 바로 전데요. 좀 나이가 생각보다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정리된 사진을 일반인들도 보고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이 만장의 김기찬의 아카이브는 아시아문화원에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에서 아주 간단한 웹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같이 아카이브를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고 아카이브 한 기관도 있고 그리고 활용하시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웹사이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죠. 출판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시라던가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학술적 자료라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전에 뵌 김기찬 선생님은 무척이나 소박하고 소탈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골목길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쉽게 소통하실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진은 모두 다 필름으로 찍혔고요. 근데 지금 오늘날 그 사진들이 전부 다 스캔돼서 디지털 파일로 저장이 돼 있고 아시아문화원이라는 국가기구가 관장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박하게 찍었던 사진이 지금은 엄청나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만약에 이것들을 김기찬 선생님께서 보셨다면 어떤 감회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 사진들을 한 3개월 동안 꾸준히 그 집에서 보고 그 이후에도 메타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마치 제가 그분의 삶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길 사진을 보면서 마치 제가 같이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듯한 그런 약간 환상 이런 것들이 들고 저는 그분을 생전에 뵌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분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감개무량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좋으셔서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도 등으로 뒤로 버리고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중림동을 찾으셨거든요. 자, 본인이 좋아서 한 작업으로서 그리고 사적인 기록물로서 했던 이 작업들이 이제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의 작업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질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적인 기록물과 공적인 기록물 사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김기찬 사진의 의미가 작가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쪽으로 하고 이렇게 증식해서 제2, 제3의 김기찬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 두더지 사진을 만약에 두더지 학자가 보면 한국에서의 두더지 소비의 역사 뭐 이런 책을 한의학자? 한의학자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 초현실성. 앞서 김기찬의 사진을 노스텔지어로부터 떼어놓아야 할 두 가지 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시간성, 두 번째는 냄새, 세 번째 초현실성입니다. 김기찬은 단순히 골목길에 따스한 정서만 사진 찍은 사진가가 아닙니다. 그는 변해가는 도시의 양상을 초현실적으로 찍은 사진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김기찬이 초현실주의 사진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한국의 도시 변화의 양상은 다분히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초현실성은 현실이 끝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서울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괴물처럼 마구 증식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갈 때 그 서울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의 농촌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납니다. 김기찬은 그때 겪은 충격을 병치의 기법으로 보여줍니다. 초현실주의 기법 중에 데페이즈망이라는 게 있죠. 즉 서로 낯선 두 가지 요소를 바싹 붙여놨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충격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1970년대 한국의 도시가 생겨나는 그 지점에서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을 연상시키는 수많은 충돌과 대립들이 나타납니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 마침 이 사진에서 쓰러진 석상은 붕괴되어 있는 과거의 전통을 표상하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와 대립하는 듯이 보이고요. 또한 현대와 과거의 대립, 또 현재의 생활 양식과 과거의 생활 양식의 대립이 한 사진 속에 보입니다. 김기찬은 골목길 사진을 찍을 때는 망원 렌즈를 쓰지 않았지만 이런 초현실적인 모습을 찍을 때는 망원 렌즈를 써서 원근감을 많이 압축했습니다. 사실 여기 보이는 초가집과 아파트와 저 멀리 남한산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망원 렌즈의 힘 덕분에 바싹 붙어 보이고 초현실적으로 경치되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세워진 안테나는 마치 외계인이 세워놓은 무슨 이상한 우주선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서 기존의 자연과 농촌의 윤곽을 이루는 산의 곡선, 그 다음에 주택의 곡선들을 마구 헝클어버리면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김기찬 사진에서 초현실성의 의미입니다. 도시와 정의를 지키는 더블 하겐 싸워라 맨날죠.
박철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기공식 혹은 중공식 혹은 테이프 커팅 장면을 보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군복을 입은 분 혹은 양복을 입은 분 혹은 여러분 다 아실지도 모르겠으나 1960년대에 유행했던 재건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신 분, 그 중에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이 네 사람입니다. 왼쪽부터 잘 아시다시피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군 후배로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국가정보원, 그 이전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김종필,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 여러분의 김기찬의 사진을 통해서 수없이 등장했던 서울시장 김현옥, 그리고 서울시장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가 되었던 양택식 서울시장입니다. 그럼 이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우리는 흔히 개발 성장의 시대 혹은 압축 성장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절 국가를 경영했거나 혹은 중앙부처를 경영했던 사람들의 인물들 리스트입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는 당시 정일권 총리, 김종필 총리로 이어집니다. 한 분은 봉천 군관학교 출신이고 한 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또 보실까요?文교부 혹은 서울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죠. 김현옥 시장 이전에 윤태일 시장입니다. 신경 군관학교 1기, 김현옥 육군사관학교 4기, 그리고 양택식 시장은 군벌이 아니었죠. 그 이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대한민국을 경영했습니다. 자, 이들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군부 혹은 대한민국의 군벌은 그 뿌리를 만주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주에서 일부는 일제에 협력하면서 식민도시로 삼은 만주 일대의 도시개발에 전격적으로 나섰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세계관 혹은 생각,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모두 일컬어서 학계에서는 이를 만주 모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동아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사회학자 한석적 선생님은 오래전 만주의 얘기를 다루면서 만주 모던이란 다시 말해 하이 모던이고, 하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침범 혹은 무제한적인 자연의 변형, 더불어서 그 자연의 변형에서 비롯되는 시민들의 희생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만주 모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만주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김기찬 선생님이 사진을 찍던 그 시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는 1959년 7월 5일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되게 웃어야 하잖아요. 김원국의 노래 59년 왕십리가 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1959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지금의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던 시절입니다. 59년 왕십리에 태어나서 저는 7살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님의 고향인 현재의 뚝섬 성수동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개 1964, 5년 정도 되었죠. 그때는 동대문에서 지선으로 나누어지는 기동차를 타고 한동안 가서 뚝섬 유원지 근처에 소위 옛날 농경사회와 유사한 그런 곳이 제가 자란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골목길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직장에 다니셨던 어머니 때문에 여기에 찍힌 이 사람이 저일지도 모르겠죠. 제가 7살 때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동네 모두는 아이들을 골목에서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저 역시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당시 골목에서 새로 왕십리에서 자라다가 온 저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어머님의 남동생이셨던 저희 외삼촌께서 당시 공부를 무척 잘하셨답니다. 따라서 동네에서 신동으로 불렸다죠. 그 사람의 이름이 김성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하는 날부터 뚝섬을 떠날 때까지 성북이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 세 글자는 없이 성북이 조카였고요. 어머니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바둑을 두시는 이런 어르신들이 때론 끼니 때가 되면 저를 먹이시기도 했고 또는 재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골목길에는 무지하게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되게 모르시겠죠. 당신은 사설학원 같은 거에 다니지 않았으니 개구장이들이 엄청나게 험하게 놀았을 것입니다. 뼈도 많이 다쳤을 것이고 싸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접고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큰돈 주고 병원 갈 형편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는 지금처럼 10달을 채우지 않고 세상에 나오는 조급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산소가 있었고 조산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쌀집, 유리가게, 장의사, 솜트집 이런 것들은 다반사였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어서 쌀가게의 이름이 이북쌀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은 대부분의 경우 대형마트로 가서 주문을 하고 배달을 시키거나 차로 실어옵니다. 나머지 유리가게와 벽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빵집들도 역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있지 않고 모두 프랜차이즈 대형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도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신정 4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구역입니다. 모두 514개의 필지가 서로 다른 번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의 삶을 영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끝나게 되는 이런 계획에 의하면 번지 수는 오로지 4개만 남고 500여 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살았던 세대 수는 모두 몇 가구나 살았을까요? 1318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파트를 지으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1100세대로 200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기찬 선생님의 사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골목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면에서 보시면 좀 크게 해보실까요?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나 있는 하얀 선들이 모두 다 골목길입니다. 과학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골목길의 길이는 모두 다 2750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40m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골목길이 줄었다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솜틀집, 유리가게, 벽지가게, 쌀가게, 조산원, 접거론 등에서 이루어지던 골목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게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로 그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대전 둔산지구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그런 것이죠. 이런 아파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양 작가의 소설 2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가 박완서 선생께서는 한옥에 오래 사시다가 잠실 일대의 아파트로 이사 가십니다. 그 다음에 발표한 작품이 옥상의 민들레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궁전 아파트라고 하는 가상의 아파트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둘씩이나 자살을 한 얘기를 담았습니다. 2명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모두는 그 얘기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전 아파트 사람들의 행복이 가짜 행복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소설은 한수영이라는 작가의 소설입니다. 한수영의 소설 조의 2번째 지도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라는 성을 가진 학생이 학업 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같은 반에서 혹은 방과 후에 같은 학원에서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랄, 왜 남이 아파트에 와서 뛰어내리냐? 집값 떨어지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김기찬 사진이 찍혔던 시점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사이의 간극이고, 이 간극에서 우리는 서서히 괴물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김기찬 선생님의 사진, 이 장면은 앞에 놓인 장벽, 암울한 미래, 닭장처럼 가두어진 삶, 그다음 그 서로 차이가 없는 삶에서 서로 남의 것을 욕망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오늘날 풍경을 미리 예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기찬 선생님의 사진을 통하여 단순하게 기억의 소환장치 혹은 향수로서의 과거 또는 내 어릴 적 시절에 허무맹랑했던 풍경, 이렇게 이해하는 단편적 차원의 해석으로부터 벗어나서 만주 모던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경제개발 체제의 기원, 그것이 갖고 있는 국가적 폭력, 그 속에서 거세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적어도 안타까워하며 바라본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얘기로 우리는 해석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작가로서의 김기찬. 그렇다면 작가로서 김기찬의 특성과 위상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960년대 한국의 도시에서 속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정신없어지기 시작했다면 서구에서는 20세기 초반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급격한 도시 환경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그것은 바로 가히 미친 모더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화가, 사진가, 영화감독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927년 프리츠 랑이 만든 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 도시는 거대한 공장으로 묘사됩니다. 그 공장 기계에 갇혀있는 노동자들은 수동적인 부속품처럼 묘사됩니다. 또한 1910년대 미래파 화가들은 유화를 가지고 자동차의 속도를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매체이고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화를 가지고 현대적인 자동차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져온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제이콥 리스는 뉴욕 빈민가의 참상을 사진 찍어서 이 사진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호소해서 이 빈민가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리스의 사진에는 사회개혁을 외치는 사진가의 목소리와 그 사진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빈민가를 순찰하면서 또한 문 열라고 외친 그 경찰관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국가는 그 목소리를 들어서 결국 뉴욕 빈민가의 환경을 대폭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하이는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어린 미성년 노동자들을 사진 찍어서 국가로 하여금 미성년 노동을 제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결국 루이스 하이의 사진은 노동인권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였고 국가는 그 목소리도 들어서 미성년 노동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게 됩니다. 한편 제이콥 리스는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슬럼과의 전쟁, 나머지 반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같은 이런 책들을 내게 되는데요. 김기찬은 골목길 사람들을 전쟁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고 나머지 반쪽 사람들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김기찬에게 골목길 사람들은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순찰하는 경찰관과 동행하여 빈민가를 급습하듯 들어가서 빈민들의 얼굴에다가 다짜고짜 플래시를 터뜨려버린 제이콥 리스와는 달리 김기찬은 골목길 사람들 얼굴에다가 공격하듯이 밝고 차가운 빛을 쏜 적이 없습니다. 김기찬은 골목길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머물고자 했고 골목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 인연 덕분에 김기찬은 골목길 사람들로부터
밥도 얻어먹었고요. 또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김기찬 사진 속에 나오는 골목길 사람들이 한결같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골목길 인연. 입체적인 공간으로 성장한 현대도시의 혼란을 의식했는지 김현옥 시장은 말합니다. 도시는 산이다. 이에 대응하듯 이호철은 소설로 외칩니다. 서울은 만원이다. 이런 김현옥에게 골목길은 구불구불해서 차가 드나들기도 힘들고 속도가 나지 않으니 아마도 정비의 대상으로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골목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선을 그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골목길에서 통행만 한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밥도 나눠 먹고 고추도 다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았으니 그것은 김현옥 시장이 꿈꾸던 속도의 도시에는 걸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저앉는다는 행위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1972년 7월 여름 무더위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중림동 골목을 몇 차례나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기진맥진이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긴 계단을 내려오니 시멘트 담 한쪽에 비닐 돗자리를 깔고 아주머니 한 분이 애기들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다. 그냥 지나치려다 뒤돌아보니 앞에 앉은 두 아이는 쌍둥이인 것 같아 아주머니에게 쌍둥이냐고 물었더니 쌍둥이라고 했다. 몇 장 찍고는 감사하단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나는 시간만 나면 중림동 골목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대문 앞을 지나려는데 쌍둥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몇 년인가 흘렀는데 그 집 앞을 지나려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안경을 쓰고 머리를 뽀글뽀글 파마를 한 귀여운 쌍둥이가 지나가는 나를 또 쳐다보고 있지 않겠는가. 일단 한 장 누르고 몇 학년이냐고 물었더니 3학년이라고 똑똑하게 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 후론 쌍둥이를 볼 수 없었다. 이사를 갔다고 했다. 90년 들어서 옛날 사람들을 다시 찾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낸 것이 이 쌍둥이 사진이었다. 사진을 들고 여기저기 수소문했는데 누군가 충정로 전철역에서 보았다는 것이 아닌가? 근처 약국이건 빵집이건 들어가 물었더니 길 건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 몇 날 며칠을 찾으려고 했던 그 쌍둥이를 29년 만에 사진 찍을 수 있었다. 사진 이론가인 존 탁은 경제공황기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빈민가들의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급격한 도시개발로 골목길이 사라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을 때 그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한 사람은 김기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골목길 디자인. 김기찬이 쌍둥이들을 찾아 헤맨 그 골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골목길 디자인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골목길은 어떤 특정한 디자이너가 설계한 공간은 아닙니다. 김기찬은 골목길에서 사람만 찍은 것이 아니라 골목길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요. 그 구조라는 건 사실 여기서 보시듯이 매우 구불구불하고 구차한 것입니다. 굳이 여기에 디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체계적이고 비산업적인 되는 대로 디자인인 것입니다. 여기 붕괴된 계단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붕괴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계단은 골목길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밟고 지나다니면서 조금씩 내려앉았고 그때마다 되는 대로 시멘트를 떼어 붙여서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이 계단은 골목길 사람들의 삶의 이력 그 자체입니다. 1976년 중림동에 살던 깎아머리 중학생은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하고요. 1999년 부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낳아 기릅니다. 그런데 중림동의 질감은 거칠기만 합니다. 나무 뜬걸도 담벼락도 길바닥도 거칩니다. 반면 아파트의 질감은 매우 깨끗하고 균질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체계적이고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질감의 변화는 삶의 양상 변화로 이어집니다.
골목길에서 슬리퍼를 끌고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던 삶은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끌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던 삶으로 바뀝니다. 김기찬은 골목길 바닥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요. 하나의 바닥 속에 사람 발자국과 개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흡사, 사람과 개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공동으로 텍스트를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기찬에게 골목길 바닥은 하나의 의미 있는 텍스트였고요. 사진은 그 텍스트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이들의 정체가 원래 무엇이었던 간, 두 사람의 인간과 한 마리의 강아지가 이 사진 속에서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하여 바둑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똑같은 존재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아지가 정말 바둑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둑판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의문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사람과 개와 그리고 이 거칠거칠한 한옥의 마루가 다 동등한 차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들의 정체와 위상이 어떠했던 것이었던 간에 이렇게 특수한 장면으로 구축해낼 수 있는 것이 사진의 능력입니다. 귀여움의 잔인함. 김기찬의 사진에는 유독 귀여운 아이들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도 사실 너무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평가이기 때문에 그 귀여움의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 사상가, 비평가도 귀여움에 대해서 해석해놓은 사람이 없어서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귀여운 것은 아이들 자체이지 사진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귀여움은 법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골목에 엎드려 숙제를 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356호에 위배된다.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여움의 의미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도시개발로 골목길이 파괴되고 거기 살던 귀여운 주인공들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누구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무관심의 비극이 김기찬 사진 속에 나오는 귀여운 모습의 전제이자 귀결입니다. 결국 이 귀여운 모습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파괴의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재개발된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파괴의 프레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이거 마스크의 기원이라는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앞서 타이거 마스크에서 호랑이는 부재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호랑이는 용맹하고 강인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 실체는 없습니다. 김기찬의 사진은 남아있지만 그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부재하는 표상입니다. 그러한 부재와 상실을 회상하는 김기찬의 말 속에는 짙은 멜랑콜리가 배어 있습니다. 자주 찾아다니던 마포구 도화동 골목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날씨답지 않게 골목이 스산해 보였다. 골목 초입에 연탄가게 빈지문도 닫혀 있고 배불뚝이 아저씨네 구멍가게도 굳게 닫혀 있었다. 전신주의 전선도 끊어져 흉하게 늘어져 있었고 세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벽보가 반쯤 뜯어져 바람에 너풀거리고 있었다. 아하, 재개발. 모두들 떠나버렸구나. 그렇게 떠들썩하던 골목길이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온몸이 경직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용산 쪽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뭔가 또 발목을 잡는 것 같다. 머리칼이 쭈뼛 선다. 헝클어진 카세트 테이프이 발목에 걸려 길게 끌려온 것이다.
문명의 기록치고 야만의 기록이 아닌 것이 없다. 발터 베냐민. 오늘날 서울의 아파트치고 골목길을 깔아뭉갠 기록이 아닌 것이 없다. 이영준. 함께는 대지에 햇살이 쏟아진다. 어깨를 펴고 마음도 활짝 오늘을 만들자. 온결에 소망 담아 꽃 피울 우리 터전. 동서도 함께 남북도 함께 새 역사 만들자. 가꾸자 웃음으로 채우자 기쁨으로 행복한 사회를 건강한 나라. 88 올림픽을 인류의 축제라 부르며 온통 법석들이다. 하지만 우리 상계동을 비롯한 200여 군데 철거민들에게 올림픽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원망의 대상일 뿐이다. 말로만 듣던 재개발 바람이 불고 생전 처음 보는 복부인들이 나타나 내가 집주인이라며 집을 내달라 할 때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미 인근 방값들은 2배, 3배로 올라 있었고 그나마 구할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우린 맨몸으로 온몸으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87년 4월 14일 우린 기어이 상계동을 쫓겨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계동 173번지엔 한 채 집도 남지 않았다. 오갈 데 없는 우리 80여 세대는 명동 성동으로 몰려갔다. 명동은 정을 붙일 만한 우리들의 땅이 아니었다. 거지꼴 같은 우리 신세가 부끄러울 따름이었고 누군가 천막안을 희끗희끗 들춰볼 땐 정말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결국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850평의 땅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들은 쉬는 정처였지만 1월 2일부터 임시로 거주할 천막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1월 8일 갑자기 부천시청 직원들이 무허가 건물은 개고장 없이 철거할 수 있다면서 달려드는 시 직원에게 우리는 하루만 참아달라. 우리 손으로 철거하여 나무 피해를 줄이겠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지으란 말뿐이었다. 100여 명의 시직원, 청소부들이 또다시 몰려왔다. 그들의 뒤엔 일개 중대 전경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바람을 막으려 듬성듬성 세운 베냐 합판들을 가건물이라며 철거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었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9월에 1분도 채 못되게 성화가 지나간다고 하여 40세대의 200여 명이 1월부터 추위에 떨며 무의미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우리 몸을 가리우고 있다. 두더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시는 철거반 포크레인과 더불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의 집에서 오손도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우리는 그 소망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올림픽이란 이름으로, 도시미관이란 이유로 삶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없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이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김기찬의 골목길 사진은 전혀 다른 형식의 작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동 올림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김기찬의 사진이 보여주지 않는, 그러나 그 뒤에 필연적으로 숨어있는 이면이기 때문입니다. 김기찬이 사진 찍을 골목에서도 이 영화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철거와 폭력 그리고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기찬은 그런 장면들을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골목이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작품은 다르다고 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여운 어린아이들 모습입니다. 김기찬 사진 속에 나오는 귀여운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 상계동 올림픽에 나오는 분들과 똑같은 운명을 겪었던 것 아닐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골목이 있습니다. 앞서 호랑이 가면을 쓴 아이들이 놀던 그 골목, 사라졌죠. 두 번째, 아이들도 더 이상 뛰어놀지 않고 언젠가는 재개발될 것 같은 골목, 아마도 사라지겠죠. 세 번째, 관광지가 되고 임대료가 잔뜩 오른 북촌과 서촌의 골목,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골목길들이 사라졌는데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김기찬의 사진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도 그 아름다웠던 골목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상실해버린 삶의 형태와 가치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웃과 밥을 나눠 먹는 공동체적인 유대감이라든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동성 같은 것 말입니다. 물론 골목길에서 펼쳐졌던 그런 삶의 형태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김기찬의 사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꿈이라도 꾸게 하는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김기찬의 사진을 그렇게 도시 개발의 문제로만 한정 짓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요. 아까 선생님께서 스캔해 주신 만장의 사진들에 도시개발 사진이 굉장히 강조적으로 두드러졌기 때문에 한 거지, 제가 허공에서 뚝 떨어지게 이상하게 편협하게 한 것은 도시 개발의 절대로 문제만 아닙니다. 있었던 건 아니죠. 거기에 의식주의 문제도 있었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건축 형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김기찬의 사진에서는 도시 개발 이외에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그 시각으로 단정 짓는 거는 좀 저는 그 말씀도 맞지 않은 것 맞는데요. 같아요. 제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느낀 것도 김기찬 사진의 풍부함입니다. 즉 골목길이 어떤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인데, 평론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점을 취하는 보편적인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특수한 입장에서 평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골목길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고 하게 되었는가를 저는 좀 강조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사진을 그냥 이차원적 평면 미학 혹은 사진 미학으로만 구분하는 일은 해석의 범주를 매우 제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축학자로서 그냥 제가 쳐다보건대 당시 저런 골목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선한 사람들이어서 밖에 나와서 이웃과 더불어서 생활을 했을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골목에서 자라봐서 알지만 방이 비좁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그럴 때는 우리는 경제적 약자가 갖고 있는 공간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김기찬 작가의 사진은 또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서 솔직히 털어놓는데, 저런 골목에서 저는 자라나진 않았어요. 저는 좀 의리의리한 2층 양옥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이 골목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감정이입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런 게 있다. 다만 사진을 좀 더 풍부하게 보자고, 이렇게 이런 생각해보면 어떤 어떨까요? 관점이었죠. 이영주 선생님은 일식 양호에서 살았다니, 저는 사실은 장가 가서 처음으로 제 책상을 가져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로지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과 내 책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나왔다는 그 것입니다. 공간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대한 걸 꼭 빈부일차로 봐야 되나? 저는 좀 그게 의아한 게요. 우리나라 옛날 건축을 보면 마루나 뭐 사랑방은 넓지만 주거하는 공간은 정말 작았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 그렇죠. 그냥 한 얘기를 사람이 그냥 누워 공간 잘 얘기가 수 있는 아니라 정도라서 이거는 이게 사진이라고 하는 사적인- 2차원 평면 얘기지. 제 생각은 그런 집이 겁니다. 어땠다. 왜- 작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사적인 작가가 공간을 더 언제나 얘기를 작았을까에 넓히면 대한 해석의 얘기. 초점이 흐려지면서 작가가 비평을 지금 전제하고 사진 작업을 하는 건 얘기라든지 아니죠. 그러니까 비평이나 비판이나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채로운 영역에서 다채로운 그러니까요. 시선으로 그러니까 공간의 그렇게 해가는 일도, 것이지 예, 다양하게 바라볼 수 사견비하게 있다는 매몰돼서는 안 것은. 된다. 네. 완전 매몰이 아니라 사진은 2차원 평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만약에 너무나 예, 많은 것이 들어. 오늘의 학술 발표는 여기서 종료됩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작가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용적인 분위기를 작가가 먼저 인 건데 사실은 작가의 네.